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주제는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해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 작년에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태움이라든지, 혹은 뭐, 좀, 이렇게 많이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좀 안타까운 좀 선택을 하신 분들에 관한 기사가 많이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법안이 만들어졌다라는 얘기 들으셨죠. 근데 오늘은 그 주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괴롭힘이고 어디까지가 업무 지시인가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직장인이 되었을 때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 행위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수인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참지 말아야 되는 행위인 것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 나눠보려고 하고요. 중요한 게 법제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이게 법이 신설이 돼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 자체를 제도화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요건들이 있고, 또 대응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고, 사업주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서 여러분이 차후에 직장 생활을 하신다든지, 혹은 이제 만약에 로스쿨에 진학을 해서 변호사가 된다면 그런 법률적인 상담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직장 내 괴롭힘의 의의나 종류, 그리고 관련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제가 원래 이제 이 수업을 보통 할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뉴스 클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보여드렸거든요. 거기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이제 사례들이 나와요. 근데 생각보다 좀 집요하고 힘들게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왜 직장 내 괴롭힘이 법제화까지 되었느냐라는 의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조직적인 괴롭힘을 받는다든지, 혹은 단 한 명의 상사일지라도 이제 매일 업무적으로 얼굴을 마주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업무와 관계없이 뭐 너무 심한 폭언이나 이제 혹은 폭행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작년에 보면은. 이제 그리고 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업무와 관계없는 일들을 자꾸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몇 가지 요건이 있어요. 그 요건들이 있고, 그 요건들에 맞는 행위들을 당했고, 그래서 너무 힘든 상황들을 많이 거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더 이상 어떻게 호소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성인인데 그걸 네가 참을 수 있지 않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걸 마치 개인의 문제인 것처럼 이제 그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둘 수 없겠구나,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겠구나 라고 해서 법제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이해를 위해서 제가 이 앞에 이제 간호사 죽음으로 본 태움이라든지 이 뒤에 다른 이제 몇 가지 기사들을 조금 넣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조금 충격적인 것은, 저도 처음에 보고 되게 놀랐는데, 이제 이런 그 태움에 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제 간호사 업계에서는 태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굉장히 좀 심각해요. 사태가 심각했고, 그리고 더 놀라웠던 것은 그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을 했던 분들이 무려 40%가 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단순하게 상사뿐만 아니라 동료 사이에서도 많이 일어났고, 뭐 여러 가지 주변에 계시는 분들을 통해서도 많이 경험을 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정상적인 생활의 어려움까지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던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이 사건의 배경이 이랬구나, 그래서 이런 법안이 만들어졌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이 강의를 같이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너무 큰 사회 문제가 되다 보니까 2018년에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법안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이제 의사의 합치가 어느 정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사회적으로.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이나 예방 대응 매뉴얼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근절 대책도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개정안, 보통 근로기준법에 이제 근로에 관한 것들이 많이 넣어져 있잖아요.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근로기준법 등 개정안을 이제 본회의에 의결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간담회 여러 가지 거치면서 지금 가이드라인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법제화가 됐고, 이런 부분들 방지라든지 어떤 혹은 대응 방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법률적인 판단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수립이 됐어요. 물론 아직도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일단 아시고 이거 같이 볼게요. 자,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에요. 일단은 정의 규정이 신설이 됐는데요. 2019년 1월 15일에 신설이 됐어요. 얼마 안 됐죠? 이거 지금 1년 조금 넘은 거거든요. 굉장히 새로운 법률이에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볼게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보면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라는 조항이 있어요. 신설이 되었고요. 자, 보시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또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주체는요, 일단 사용자하고 근로자겠죠. 그리고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하는 거죠. 이 세세한 요건들 지금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주체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가 단순하게 사용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장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장님 말고도 근로자분들도 해당이 돼요. 이제 여러 가지 상사라든지 주위에 있는 여러 관계에 있는 분들 중에서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보시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나에게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다거나 어떤 관계상 우위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직장 생활 하다 보면 그분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업무 지시를 하다 보면은 어떤 뭐 약간의 이제 어떤 말들을 할 수가 있고 혹은 업무 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기분이 상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데 그것들이 모두 다 과연 직장 내 괴롭힘이냐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이 적어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거죠. 넘어서 플러스 알파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이거나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아까 앞서 살펴보신 그 케이스 있잖아요. 그 제가 그냥 읽진 않았지만 그 보여드린 그거 PPT에 있는 그 사례들을 보면 굉장히 모욕적이고 뭐 폭언, 심지어 욕설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 뭐 욕설은 아니지만 좀 진짜 들으면 굉장히 마음 상하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 뭐 공부는 과연 공부 얘기부터 시작해서 일상생활에 관한 것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서 이제 정신적인 고통을 주시는 분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회사에서 보고됐던 케이스에서는 폭행을 하는 경우도 꽤 있었어요. 근데 성인이 성인을 폭행한다는 게 사실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자행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법이 만들어질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안타깝게도. 신체적이거나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도 있어요. 예를 들어 사실 따돌림은요 어떤 세대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게 뭐 유치원생이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따돌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따돌림이 직장에서도 심지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들을 직장 내 괴롭힘의 일환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이것은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잖아요.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폭언이나 폭행을 듣거나 뭐 이랬을 때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이런 행위들을 아예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직장 내 괴롭힘의 사태가 심각했기 때문에 이런 게 있었다라고 알아두시고요. 제가 이 사건이나 이제 요건에 맞는 것들은 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거거든요. 일단은 법리를 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사용주 뭐 해야 될까요? 신고하고 조치할 의무가 있어요. 자, 그거 법에 나와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제76조의 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예요. 제1항,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요. 신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 주체는 누구냐면 사용자에게 신고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사용자에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장님한테 신고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자면. 근데 만약에 사장님이 나를 괴롭혀요. 그럼 난 누구한테 신고하나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어쨌든 일단은 사용자에게 신고한다라는 부분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혹은 인지하는 경우, 그러니까 알게 된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땐 지체 없이 해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를 해야 되고요. 제3항, 사용자는 이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근로자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이나, 왜냐면 괴롭힘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같은 장소에서 계속 근무하고 심지어 이제 보통은 내가 괴롭힘 당했어라고 해서 이제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같은 그 공간에서 근무하기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무 장소를 변경해 줄 수도 있고요.
혹은 유급휴가를 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이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다 보면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어지고 신체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분이 일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유급휴가를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경우에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이제 이분이 너무 억울하고 자기는 괴롭힘을 당했어요. 하지만 일을 포기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 부서에서 어떻게든 잘 정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유지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휴가를 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근로자가 내가 가지 않겠다, 뭐 그 일을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의사에 반해가지고 무조건 너 휴가 먼저 가라든지 다른 그 곳으로 예를 들어 발령을 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할 수 없어요. 여기 보시면 단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제4항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었다라면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해야 된다. 그렇겠죠. 아니 딱 조사를 해봤는데 직장 내 괴롭힘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을 같은 곳에 놓는다든지 이제 계속 똑같은 근무 환경에서 근무하게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혹은 이분이 너무 힘들어서 진짜 정신적 고통, 신체적 고통이 너무 심각한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에는 휴가를 준다든지 이런 적절한 조치를 때에 따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5항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서 징계나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너무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가 있었을 때 적절한 징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처벌도 마찬가지인데 범죄 행위가 있을 때 약간의 피해자들의 그런 것들도 너무 상실감이라든지 억울함이라든지 이런 손해 같은 것들이 너무 심각해질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가해자한테도 좋지 않은 결과예요. 왜냐하면 가해자가 이 정도 행위를 해서 지금 징계 사유가 된 거죠. 근데 적절한 징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회사에선 이 정도 해도 내가 괜찮은 거구나. 뭐 이 정도는 별 문제 아니었네 라고 하고 점점 행위를 키워갈 수 있어요. 오히려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시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뭐 이 정도는 회사에서도 오케이 했는데 뭐 내가 뭐 굳이 이러고 사과까지 해야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되게 작게 막을 수 있었던 일을 너무 나중에 큰 사태까지 벌어지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여기서 멈추면 다행인데 보통 성향이 그렇다고 하면 멈추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피해자가 양상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게 별거 아니라는 한번 학습을 했기 때문에 더 큰 위험을 이제 안고 올 수 있단 말이에요. 더 큰 괴롭힘을 했다든지 해서 피해가 더 크고 다른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징계는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해서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자분이 요청하시는 거에 따라서 조금 반영을 해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고요. 6항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근로자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연차 어린 분들도 그렇고 낮은 분들도 그렇고요. 물론 이건 중견이라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회사가 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 나를 해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웬만하면 참고 넘어가야지. 아이고 요즘 경기도 어렵고 힘든데 이 회사 그만두면 나 당장 내 생계는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나중에 혹시 결혼하시거나 이러면은 이제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혹은 뭐 여러 가지 사유로 돈을 당연히 벌어야 되는 삶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메인 몸이 되고 이제 그러면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그냥 일단 나만 참으면 되겠지. 혹은 뭐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겠지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되게 부당하다고 느끼더라도 이거를 제기하는 순간 회사가 나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불리한 처우를 할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불안해한다면 당연히 어떤 근로자라도 쉽게 나 이렇게 당했어요 라고 말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 조항을 둔 거예요. 그래서 불리한 처우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근로기준법에서 몇 가지 규정을 조금 더 두었거든요. 보시면 제93조에 취업규칙이라는 게 나와요. 이 취업규칙은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상세하게 배울 텐데요. 일반적으로 10명 이상 이제 근무하는 회사라고 한다면 취업규칙을 그러니까 작성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된다. 그리고 이건 작성뿐만 아니라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11호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이게 뭐냐면요. 취업규칙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를 들어 대학교나 이럴 때 이제 고등학교 때 학습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가지고 뭐 등교 시간 같은 것들, 그다음에 두발, 저희 땐 있었는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두발 같은 거, 복장 교육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뭐 어긋나면 벌점을 준다거나 지각한다거나 하면 벌점을 준다거나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것 같이 회사에서도 비슷하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출퇴근에 관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경조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휴가나 휴일 같은 부분도 있고요. 이제 승진이나 뭐 징계 이런 부분들, 상벌 같은 규정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직장 생활 관련해가지고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다양한 규율들이 있어요. 그 규율들을 마련해 놓은 규칙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은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처음에 작성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근데 나중에 작성하고 이제 변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법리가 있고요. 그거는 우리가 이번 시간 말고 다음 시간에, 다른 시간에 이 파트를 중심으로 배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취업 규칙이라는 게 있고 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게 너무 중요하고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취업 규칙에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라는 부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했던 업무 중에 하나가 이 취업규칙 있잖아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된 부분을 넣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반드시 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거 안 하면 또 밑에 보시면요. 신고 등을 이유로 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그 취업규칙 필수 기재 의무를 위반하면 여러 가지 제재가 있고요. 또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업무 처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별개의 조항인데요. 신고 등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이익 조치에 관한 처벌 조항이에요. 제109조 벌칙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76조의 3 제6항을 위반한 자. 아까 보시면 그게 신고 의무잖아요. 근데 직장 내 괴롭힘을 알아가지고 이제 사용자가,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제76조의 3항. 여기 보시면 그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조사, 아까 그 직장 내 괴롭힘 있잖아요. 신고 접수를 받았거나 본인이 알아서 인지를 한 다음에 그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제6항에 보시면 피해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나오잖아요. 아까 봤던 거 그 부분인데요. 만약에 이런 걸 했어요. 신고를 했다. 그래가지고 너 지금 직장에서 이거 업무 지시하는데 네가 괴롭힘이라고 할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이러면서 너는 업무 지시를 불이행했으니까 오히려 너에게 징계를 해야겠어. 라든지 더 이상 당신과의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 당신 해고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회사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한 처우를 하게 되고요. 혹은 이 신고한 근로자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신고한 근로자에게 굉장히 한지로 발령을 낸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게 처벌 조항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부분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로기준법에만 있느냐? 이런 조항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많이 아시듯이 이제 우리가 언론에 보면 어떤 근로를 하다가 이제 일을 하다가 다친다. 그러면 산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산재에 대해서도 이제 사용자가 어떤 책임을 일정 부분 져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복잡하고 많아요. 그래서 별도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거기 보시면 산업재해가 뭐고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사용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근로자는 또 어떠한 권리가 있고 어떻게 또 보호받거나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거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부분이 일정 부분 포섭이 돼 있어요. 한번 볼게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포섭했다는 건데요. 제37조예요. 여기 보시면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이라고 나오죠.
제1항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 쭉 나와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 정말로 요양급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산업재해가 발생했으니까 나에게 급여를 달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는 이 조항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업무상 질병에 포섭이 되어야만, 요건이 되어야만 이제 요양급여가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 한번 볼게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사실 우리가 산재라고 한다면 이제 어떤 현장에서 다쳐가지고 신체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것은 눈에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일하다 다쳤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해줘야지 라고 인정할 수가 있는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신적 스트레스는 이게 과연 질병으로 볼 것인가부터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많이 인식이 개선되었다곤 하지만 아직도 뭔가 업무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질병으로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혹은 이것들을 산재로 인정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그 예전에 콜센터 문제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콜센터 보면 항상 이제 뭐 폭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됐고, 그래서 이걸로 인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기사화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이것 때문에 또 안타까운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산재에 관련된 이 법에 여기 보시면 고객의 폭언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런 이제 고객 응대 서비스라고 우리가 쉽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 콜센터 같은 거 전화해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시는 대화는 녹음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폭언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법에 저촉을 받는다라는 내용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트라든지 혹은 보통 우리가 커피숍 가도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봤던 것 같은데요. 커피숍이라든지 어떤 체인점 같은 데 가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근로자나 어떤 사람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서 누군가의 가족이다. 그러니까 이제 폭언이나 이런 것들 자제해달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이 법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는 이런 것들을 방지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에게 이제 그런 자기의 스트레스를 사람에게 그런 방식으로 풀면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질병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이 근로기준법에 들어오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도 같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 질병 역시 이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업무상 재해로 본다라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자, 그리고 또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정부가 해야 되는 일들이 좀 있어요. 정부가 해야 되는 책무, 의무 같은 거죠. 책임과 의무 같은 건데 그 규정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법이 벌써 3개나 되잖아요. 이만큼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가 굉장히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만약에 이제 그럴 리 없겠지만 혹여나 뭐 사례를 알게 되신다거나 본인이 이제 이하에서 제가 말씀드린 요건에 혹시나 이제 해당하신다고 하면 그것들을 막연히 참을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한번 볼게요. 제1조 목적 한번 볼게요. 제1항. 1항이 아니죠.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책임의 소재, 그러니까 산업하고 안전 보건에 관한 기준 확립이 일단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뭘 하고자 하는 거냐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거죠. 그리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근로자, 노무를 제공한다고 하면 우리가 근로자이잖아요. 그래서 근로자의 안전이나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이고, 제4조에 보면요. 정부의 책무가 나와요. 제1항 보실게요.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그리고 3호에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지도하고 지원한다 라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그렇다면 고객이 이제 괴롭힘을 했을 때 사업주는 과연 뭘 해야 되냐? 이제 그런 경우들 왜 왕왕 보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어떤 업장에서 이제 고객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뭐 심지어 무릎 꿇으라고까지 되게 부당한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게 굉장한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고객을 괴롭힐 때 사업주가 뭘 해야 되느냐가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 2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조치. 아까 제가 막 말씀드린 콜센터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뭐 바리스타 분들 앞에 이제 그 프랜차이즈 앞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바로 제1항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상대하면서 이게 바로 그런 콜센터 부분들을 말하는 거죠.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이거를 이제 고객 응대 근로자라고 우리가 흔히 말을 하거든요. 에 대해서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그러니까 폭언 같은 우리가 되게 다양하게 이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인한 건강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걸 방지해야 되고 이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제2항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 응대 근로자에게 건강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 장애가 이미 발생한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이제 발생할 것 같은 거죠. 너무 심각한 괴롭힘이 집요하게 계속되었을 경우에는 업무를 잠깐 중단하도록 해서 좀 쉴 시간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제3항 고객 응대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업주가 하는 걸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권리라는 거죠. 나 진짜 이런 일들이 있어서 너무 힘들다. 좀 상황을 개선해 달라라든지 어떤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주는 고객 응대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똑같아요.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특히나 서비스 업종이라든지 이런 고객 대면하는 경우들 업종에서 이런 일들이 좀 발생을 하는데요. 물론 서비스가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사람이 참을 수 없는 부분들도 너무 많고요. 기본적으로 사람들 간에 지켜야 되는 예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업주가 만약에 그런 폭언이나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비스직이니까 당신이 무조건 참아야 돼. 그거 싫으면 나가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했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라든지 어떠한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만약에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했다라고 하면 이것도 똑같이 처벌 조항이 있거든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보면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발생 등에 대한 조치가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정확하게 규정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사용자로서는 좀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필요한 조치가 뭘까요? 제1호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그러니까 이 업무를 잠깐 멈추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혹은 이 고객을 직접 응대하지 않는 다른 업무로 전환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고요. 2호 근로기준법 제54조의 제1항에 따른 휴게 시간을 연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힘들면 일을 계속 장시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는 휴게 시간을 조금 넉넉히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제3호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그러니까 이제 몇몇 기업에서는 이제 다수의 기업에서는 사실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심리 상담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이제 상담이라든지 의료 지원 같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마련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제4호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증거물, 증거 서류를 제출하는 등 고객 응대 근로자 등이 이제 폭언 등으로 인해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필요한 지원.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간혹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어떤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증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억울한 상황을요. 다 알아요. 모든 사람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내 직장 동료도 알고 사장님도 알고요. 나도 알고 상대방은 당연히 알겠죠. 그런데 증거가 없을 경우에 도저히 재판을 진행할 수 없거나 재판을 이제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요. 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재판장님은 당사자 2명이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누구 말만 듣고서 믿을 수가 없잖아요. 객관적인 증거를 가져오라고 항상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증거가 없이는 판결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를 제기하더라도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요. 결국은 너무 억울한데 너무 억울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럴 때 사실 뭐 녹음 파일 같은 경우는 내가 갖고 있지 않고 회사가 당연히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나한테 욕설을 했다거나 혹은 뭐 심지어 어떤 폭행을 했을 때 CCTV 이런 거 내가 갖고 있지 않잖아요. 회사가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사용자한테 이거를 줄 의무를 지금 지우고 있는 것이죠. 사용자가 협력을 해야만 이게 가능한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넣어둔 거예요. 그리고 시행규칙 제26조의 2에 보면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조치가 있는데요. 사업주는 법 제26조의 2, 제1항에 따라 이런 예방을 위한 각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폭언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에요. 2호,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와 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 응대 업무 매뉴얼 마련. 사실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특히나 이제 업무 매뉴얼 같은 것들이 보통 마련이 돼 있고요. 서비스직이라든지 상담하시는 근로자분들한테는 이 매뉴얼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상담에 관해서도 약간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객이 더 높은 수준의 것을 요구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도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폭언에 관한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참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 이제 이 전화를 끊거나 이랬을 때 고객이 당연히 이제 뭔가 컴플레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 컴플레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점수가 깎인다거나 심지어 감봉이 되거나 뭐 정직이 되거나 이런 경우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분은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오히려 뭐 금액, 월급을 삭감당한다거나 벌점을 받아서 굉장히 불리한 승진을 못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고객 응대 매뉴얼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호, 제2호에 따른 고객 응대 매뉴얼의 내용이나 건강장애 예방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매뉴얼을 잘 만들어두면 뭐예요? 근로자가 모르는데 모르면 이 매뉴얼 활용해가지고 뭔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마련함과 동시에 얘기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당신이 회피할 수 있는 많은 사항들이 있고 회사가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일을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들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제4호, 그 밖에 고객 응대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이 규율하는 직장 내 괴롭힘 과연 요건은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행위자를 먼저 볼까요? 아까 기억나세요? 제가 뭐라고 했죠? 행위자는 사용자하고 근로자라고 했잖아요.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사용자는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물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도 포함돼요. 여러분, 그 파견이란 말 들어보시긴 했을 거예요. 옛날에 뭐 드라마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파견사업주 혹은 사용사업주도 포함이 되는데 그 개념이 뭔지 같이 볼게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제1항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호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다. 자, 이게 사실은 여러분이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사업주는 말 그대로 그냥 사장님인 거죠. 사장님이고, 그 다음에 사업 경영만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 여러분이 이미 이 개념은 전반부에 배우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의 개념 범위가 조금 넓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다 포함된다. 그래서 단순하게 사장님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 사장님을 위해 행위하는 분들도 다 여기에 말하는 사용자에 포함된다라는 부분들 꼭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요,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파견 업체에서 이제 파견을 받아가지고 같이 함께 일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사업주가요, 단순하게 내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파견 사업주고요. 그리고 내가 그 파견을 받아가지고 직접 일하는 곳에 있는 사업주는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근로계약을 A라는 분하고 체결을 했어요. 그러면 그 근로계약 체결의 내용은 나를 이제 이 A라는 분, 이 사용자가 어떤 업체에 파견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임금을 주는 거죠.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파견 사업주고요. 그 다음에 사용 사업주는 내가 A하고 체결한 계약에 관해서 이제 다른 별도의 업무에 관한 계약을 A랑 B 두 사람이 체결한 다음에 이 B가 경영하는 사업장에 내가 가가지고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나한테 업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사용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그 사업주가 이제 사용 사업주인 거예요. 그래서 나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내가 직접 가서 일을 하는 곳에 사용자도 있을 거잖아요. 사장님도. 그러니까 업체가 두 개인 거잖아요. 말하자면 이 두 업체 모두의 사장님들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랑 파견 계약, 그러니까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분 이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A한테만 만약에 사용자에 대한 이런 의무를 준다고 하면 내가 직접 일하러 간 곳에 있는 분은 아무런 의무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파견을 갔는데요, 이 파견된 업체에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파견에 관한 직접적인 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것들을 멈출 수 있는 분은 사실은 나랑 근로계약 체결한 분이 아니라 내가 일하고 있는 곳의 사장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용사업주에 대해서도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파견의 경우에는 나랑 관계된 사장님 두 분 다 책임이 있다라는 걸 꼭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지금은 제가 비정규직 시간이 아니라서 파견이나 어떤 비정규직에 관련 계약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깊게 하진 않았는데요. 그 부분도 따로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따로 떼어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파견이라는 것이 있고, 그 파견은 내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장님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직접 일하는 곳에 있는 사장님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좀 이해하시고, 그렇다면 내가 직접 일하는 곳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접 일하는 곳, 그러니까 나를 사용하는 그 사용사업주에 대해서도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할 수 있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들을 일단 이해하시고 넘어갈게요. 제가 상세한 사항은 다시 한번 다른 테마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주요 판단 요소가 있는데요. 근로자에 관한 부분도 있었잖아요. 근데 근로자가 뭔지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그래서 판례가 뭐라고 보고 있는지, 특히나 근로자 파견에서 판례가 근로자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봅시다. 대법원이 2013년 11월 28일 선고한 2011-60247 판결인데요. 근로자 파견에서의 근로 및 지휘 명령 관계에서의 성격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파견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작업장에 파견받아 지휘 명령하며 자신을 위한 계속적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 사업주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이거예요. 이제 A라는 분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해놓고는 이제 내가 근로는 B한테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B의 작업장에 파견을 받은 거예요. 그런 부분. 그리고 그 자신도 직접 파견 근로자를 위한 보호 의무나 안전 배려 의무를 부담함을 용인하고, 파견 사업주는 이를 전제로 사용 사업주와 근로자 파견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 사업주는 직접적으로 일을 하도록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당연히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 근로자를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일을 시키는 사람으로서의 지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안전도 배려해야 되고요. 이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용 사업주도 같이 지고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므로 근로자 파견 관계에서 사용 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 근로자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요,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 보호 의무나 안전 배려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의무나 권리가 있다라고 하려면 원칙적으로는 계약이나 어떤 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 없이 아무런 책임이나 의무를 부과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잖아요. 그런데 계약에 이제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에 내가 사용사업주인데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배려 의무를 부담합니다라는 문구가 있다거나 혹은 여러 가지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라는 규정을 두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거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굳이 계약을 체결할 필요도 없고요. 묵시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보호 의무 또는 안전배려 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연하겠죠. 파견이니까 직접 고용이라든지 근로계약 체결 안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위와 같은 묵시적 약정의 근거에서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보호 의무 또는 안전배려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점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지금 우리가 요건 중에서요, 당사자까지 했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요건들이 또 좀 있거든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여러분 바로 보셔도 되고요.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2강으로 다시 만날게요.